2025년 6월 30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이 12월 3일 날 계엄 이후에 6개월이 지났네요. 오늘이 원래 딱 반이 지나는 시점이고, 이 6개월 동안 엄청난 큰 변화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좀 일찍 찾아왔는 더위인 것 같아요. 특히 경주, 대구 이쪽은 뭐 36도가 넘는 폭염이 이미 시작됐고, 좀 지나면은 이제 또 홍수, 폭우 뭐 이렇게 이제 여름 계절에 이제 재난들이 또 있을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또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을 가지고 보수 개멸의 상황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재인 때는 뭐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2,000명, 거의 실을 말린 거죠. 2,000명을 조사해서 이제 200명 가까이가 감옥을 가고, 그때 5명 이상 분들이, 이재수 사령관을 비롯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자살을 하고 세상을 등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때는 좀 시끄러웠어요. 적폐청산한다고 시끄럽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국민들을 너무나 잘 속이고 있다. 시끄럽지도 않아요. 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땡 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나오듯이 지금 뉴스 털면은 이재명에 대한 뉴스 대부분 다가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나라 386 저기는 87년도 80년도의 운동권들의 민낯을 다 보는 것 같다.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시절의 열정이나 그러한 애국심은 다 사라지고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386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향하지 않는 반미주의자를 총리 후보자로 내세울 때 이미 우리는 예상했지만은 그 반미주의자가 속까지도 시커멓게 거짓으로, 불의로, 부패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범죄 사범 대통령이 총리만큼은 그래도 청렴하고 깨끗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념을 가진 그러한 총리를 기대했지만은 역시 이재명답스럽다. 이재명답게 우리의 예상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인사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참사면서 또 하나는 저것들끼리 나눠먹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라의 협치는 전부 다 거짓이었다. 통합도 거짓이었다.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민석을 총리로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좌파들은, 거의 진보를 주창하고 있는 좌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성에도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불이고 뭐가 진실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덕성 상실의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3대 특검을 통해서 보수 괴멸의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따하고 다른 것은 얕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의 문제가 1300조 정도의 부채가 된 겁니다. 결국은 국가의 부채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돈을 나눠주면은 그것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이재명이가 인기를 위해서 그냥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간 80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나고 그것이 부채로 그대로 껴안았어요. 문재인 때 1100조의 부채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연간 80조, 그러니까 200조 이상의 부채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가 1300조가 넘어섰죠. 지금같이 이재명 정권 25일 지난 지금같이 퍼주고 돈을 나눠주고 세금을 안 거두면은 결국은 부채 2000조 시대가 갑니다. 부채 2000조 시대는 우리나라 그 전체 GDP가 2556조 정도 돼. 2024년도 기준으로. 2025년도에 2300조인데 아마 2500조 정도로 갈 겁니다. 거기에 2000조의 부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부채의 49%가 80%가 가는 겁니다. 국가 부채율이. 그것이 역대 정권이, 보수 정권이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고 그것이 미래 청년 세대, 우리 미래 세대의 곳간이기 때문에 이 곳간이 한번 무너지면은 떡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지금은 2% 1% 성장대라서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제로 성장이라 그럽니다. 김 박사 그렇죠? 제로 성장 시대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봐서는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잘 확충해서 가지고 미래 전략적인 산업들을 통해서 미래 세대한테 재정과 기술력과 자본을 같이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 자본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자본은 뭐 금전적인 자본뿐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자본, 그 다음에 토양, 우리의 그 발전적인 토양 이런 걸 다 자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권 5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은 2000조 부채 시대에 간다. 그것을 포퓰리즘, 국민의 눈을 속이는 데는 돈을 나눠주는 게 가장 눈을 속이기가 쉬워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이 국가의 곳간에 있는 돈을 들어가지고 국민 세금을 들어서 주는 겁니다.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성장을 높여서 그 이익을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거둬서 주는 게 아니고 성장률은 제로 성장인데 곳간에 있는 재정을 들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 100% 빚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15만원 받든 25만원 받든 50만원 받든 그 받는 것 자체가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돈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의 빚으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인, 나라가 어려우면은 지식인이나 가진 자나 권력이나 돈을 가진 자들은 뭐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들은 걱정도 안 해요. 그냥 기득권만 지키고 있으면은 뭐 정권이 바뀌어도 그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라는 41.15% 받은 대통령 후보를
당에서 지금 내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친한동훈계나 뭐 친중계나 또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의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2번 탄핵시킨 여당이 야당이 되고 개헌선 저지까지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와 쇄신과 개혁과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은 외부의 힘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을 바깥에서 바꿀 수밖에 없다. 실내로 지지율이라는 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41.15% 얻었던 그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3 대통령 선거 한 거잖아요. 결국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20% 초반, 뭐 잘 나온 데는 30%. 그럼 뭘 의미하느냐?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원이지 아무것도 직책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중진들이나 라방하면서 입당원서 받고 있는 한동훈이나 이 사람들은 그냥 당권만 생각하는 거, 자기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깥에 있는 소위 30% 이상의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겠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올바른 정의로운 국민의힘 당원들과 새롭게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바깥의 애국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무너뜨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권에 해체될 수도 있다. 저항하지 못하면 해체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러한 용기도 없다고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달 8월 30일 되면은 창당 8주년이잖아요. 우리가 9년 동안 봐왔듯이 그들의 용기 없음을 봤고 그들의 기득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우리가 바꾸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중앙당 실국장 회의, 또 12시에 최고위원 회의, 1시에 각 시도당 회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도 하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옳았던 우리 공화당의 정의의 길을 계속 가자. 그래서 당원님들이 힘을 내시고 우리 공화당이 9년 투쟁 동안에 진정으로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창당 8주년이 8월 30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들이 많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정치학을 하고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로망의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것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비로 운영되고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 정의, 자유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뭉쳤는 그런 결사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8년째, 해수로 9년차에 내려오고 있죠.
여러 정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87년도 87체제 이후에 3당의 야합에 의해서 이 보수정당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3당의 야합이라는 것은 제가 모셨던 분이 3당 통합에 앞장섰던 분이지만은 저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그것은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소위 보수정당의 가치의 지킴이 또 자유민주 체제 수호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득권 정당화를 가속적으로 했고, 그 기득권 정당과 싸우기 위해서 소위 운동권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북 좌파 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러한 좌파 정권을 내려오면서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보수정권 정당들이 자기의 기득권에 침취해서 변화도 쇄신도 개혁도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은 자기들 반대편에다가 표를 나눠주고 의석을 나눠줬어요. 이미 그들은 위성꼼수 정당, 우리가 위성꼼수 정당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반대 투쟁을 했고, 또 이 공수처 반대 투쟁을 제가 39일간 그 영하 15도 20도 되는 데서 39일간 국회 마당에서 투쟁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되면은 보수 쪽은 나눠먹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다. 기득권을 지키고, 좌파들은 그 좌파들이 그동안에 싸웠던 노선 싸움을 정리를 해버린다. 노선 싸움을. 왜? 의석을 주면서 대강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좌파들은 다 같이 나눠먹는다. 이게 차이점이야. 기득권에 매몰된 이 보수의 87 이후에 기득권 3당 야합 이후에 기득권에 매몰된 변화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은 나눌 줄 모르고 변화할 줄 몰라요. 좌파들은 서로 간의 이념 투쟁을 통해서 50년간 이념 투쟁을 해오면서 서로 간의 불가침의 조약 비슷한 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재명이 깨버렸어요. 그것을 노선이고 뭐고 없다.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이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 실용주의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은 그 내재에는 친북, 종북, 친중, 소위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가면서 끝으로는 실용을 내고, 그 실용에 앞장세운 것은 정치꾼들을 앞장세운 거예요. 거기에는 개딸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싸움에서 김어준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야. 청천년은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이 미는데 김어준이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묘한 정치권의 권력이 좌파들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9년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험은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변화와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고통과 또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최초의 아스팔트 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소위 투쟁할 줄 모르고 용기 없이 기득권에 안주했던 보수 정당의 틀을 우리가 깨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두려운 겁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운 것은 뭐냐? 저 조원진이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켜왔던 50년간의 기득권 세상을 우리 공화당이 깨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방어를 합니다. 왜? 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존재, 조원진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뭐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돼요. 왜? 우리는 9년 동안 국민의 삶을 받고 9년 동안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뭔가를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변화다. 이제 87체제 이후에 386의 변화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3당 야합 이후에 벌어졌던 50년간의 보수 기득권들의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체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체를 못하니까 김문수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대통령 후보로서 약 한 15%를 한 달, 보름 동안에 15%를 업시킨 김문수를 내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정의로운 국민의힘의 권리당원들하고 기득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특히 중진들하고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어쩌면은 마지막 기득권을 지켜왔던 국민의힘의 마지막 싸움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공화당하고 정광훈 목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기자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매일 보도자료, 경제 관련 보도자료, 정치 관련 보도자료를 매일 냅니다. 그러면서 2,500, 지금 몇 명 보내죠? 2,000한 기자들한테 2,500명 정도의 기자들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쩌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했던, 제가 방송을 나가서 했던 내용들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정의의 눈을 떴고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러한 소위 정당의 정치를 하고 올바른 정당을 하지 않으면은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9년차 들어가지만 우리 공화당에 돈 문제 한 번도 없어요. 스캔들 하나 없어요. 우리 당원들 성격이 독특해서 싸우긴 많이 싸워. 당대표에 대한 견제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당 지도부들도 당원들을 무서워해요. 당대표는 저도 당원들을 무서워해요. 제가 그 예를 실례했는데 우리 공화당의 단적으로 어떤 조직이냐. 동네에 100가구 있는 동네에 이장이 돈을 100만 원 받아왔어. 아, 이게 돈을 100만 원 받아왔는데 오늘 어르신들 내가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수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다 박수쳐 끝났어.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어. 그 돈 출처가 어디야? 그게 우리 공화당 당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50만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로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특히 오른쪽의 보수 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갖췄어요. 국회의 의성은 없지만은 정당의 이념이나 정당의 운영 방침이나 정당의 가치로 봐서는 국민의힘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불의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또 어려운 IMF 때 100개 이상의 시장을, 전국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수재가 났을 때 예천에 가서 그 무더위에 수재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포항 지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서민들과 함께 계속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득권의 가장 맹점이 뭐냐? 국민의 삶과 기득권의 정치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국민의 삶에 안착하지 못한 기득권, 자기들끼리의 정치의 한계예요. 우리 공화당은 9년간을 가면서 이미 그 단계를 넘었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수 정치의 가치, 정당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거냐. 우리가 여러 번 도전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은 지금 못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조차도 쳐내고 있는 거야.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공화당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자. 국민의힘 들어가서 우리가 바꿔버리자. 정당은 우리도 정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을 투표로 뽑잖아요. 국민의힘도 당대표나 최고위원 지도부를 투표로 뽑아요. 정의로운 용기 있는 그러한 국민의힘의 권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후보 교체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봐야 돼요. 그래,
용기 있고 정의로운 국민의힘 당원이 있으면은 바깥에 그보다 더 정의롭고 용기 있고 투쟁에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력하고 제휴를 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방 시대, 특히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서의 변화는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광역의원,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렇게 깔리잖아요. 여기서부터 투입이 해서 들어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그러기 위해서 입당을 하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소위 제가 볼 때는 107명 중에서 한 30명은 괜찮아요. 국회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받기가 있다고. 그런 국회의원들 또 그 올바른 정의로운 저 권리당원들하고 손을 쥐고 변화 개혁을 지도해 나가자. 그것이 지금 우리 공화당의 시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제가 모 방송에서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이미 20일 동안에 국민들이 안 거예요. 외교 안보 참사, 인사 참사, 그리고 재정 참사. 이 시기가 이재명이 정권을 가져간 이 시기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탄핵이나 내란으로 갈 상은 아니다. 이건 확실한 제 소위 생각이고 뭐 저의 양심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경제적으로 보면 제로 성장 시대예요. 이제 이 제로 성장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여건상. 소위 올라봐야 2%, 내리면 제로 성장. 그런 거는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에 어디에서 전쟁이 날 건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불확신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안보의 불확실 시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전쟁의 지역은 어딘가 있을 건데 그것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보의 불확실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안보의 불확실의 시대.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각이 50대 50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정치의 불안 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법치가 사망했다. 그것은 뭐냐면 최후의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정치는 이미 3류 4류로 갔어요. 경제는 제로 성장으로 갔고 그 경제 제로 성장에다가 2,000조의 부채를 가져갈 이재명 정권이 생긴 거예요. 지금 1,100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세금 안 거는 바람에 1,360조 됐어. 250조가 부채가 늘어났어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성장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안 깎아주더라도 그 성장에 세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성장을 못하면서 세금을 깎아줘서 거기에 세수의 차질이 87조예요. 지난해만. 3년 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야당이 이걸 굉장히 주장하고 있다고. 3년 동안에 240조 정도가 부채가 늘어난 거. 이게 문재인 때 박근혜 대통령 때 600조 부채가 문재인 때 500조로서 저 1100조가 되고 윤석열 정권 때 240조가 날라가서 1350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민을 속이려면은 돈을 줘야 돼. 그리고 부채도 탕감해줘야 돼. 왜? 이재명은 이미 좌파의 노선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인사에서 이미 그거는 다 증명이 됐다고요. 친중 친북, 외교는 친중 친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로 다가가는 길로 포퓰리즘 경제를 쓰고 그 다음에 정치는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정치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연방제로 가는 그러한 단계를 밟고 있고 그 단계가 내각제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혹자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들이 내각제를 주창하고 있어요. 전무성을 중심으로. 기득권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내각제를 하면은 기득권 사회를 더 종속화시킨다.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언론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기득권은 딱 일본의 20년에 잃어버린 20년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50년간 그 사회로 가면은 결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변호사들 만드는 그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 강용석이가 엄청 반대했어요. 로스쿨을. 저도 반대했어. 근데 그 로스쿨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좋은 고등학교 8학군, 외고 다 들어갔던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 좋은 대학을 로스쿨로 빠져서 기득권층을 하나 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기득권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좌파들이 아닙니다. 우파들이 만들었어요. 산당야합을 통해서 지역 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천만 받으면 그 지역은 무조건 당선되는 구도를 만들어놨어요. 이걸 깨라는 거야. 공화당이 이제 9년차 들어가면서 우리 공화당이 큰 변화는 이제 이 잘못된 보수의 기득권을 어떻게 깰 거냐.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도 탄핵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했지만은 청년들의 움직임도 있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뭐 저는 개별적인 얘기는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은 잘못된 만남이야. 제가 서민선 최고 옆에 있었잖아요. 남 교수 있잖아요. 남강규 교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자유대학이 각 대학별로 유튜브를 하는 게 좋겠다. 돈을 모으면 안 된다. 결국 자유대학이 각 대학별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은 선배들, 사회에 나와 있는 선배들이 지원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학교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각 대학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연대를 통해서 뭐 하기는 굉장히 서툴다. 또 그것을 이용하라는 세력도 생긴다.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최민선 최고나 그 다음에 남강규 교수님한테 또 뭐 제 친구 또 뭐 그 교수 하나 있잖아요. 그 자유 거기도 얘기를 했어. 김병준. 근데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은 한번 정의의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그냥 속불로 그냥 있는다. 그런 저는 희망을 좀 가지고요. 우리 공화당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9년차 들어가서 동지들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또 주당은 말이지 몇 번씩 돈 받아가지고 뭐 선거함 치르고 나면은 빌딩 하나씩 사고 이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당비 내가지고 운영해야 되느냐. 뭐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이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그런 정당이 정상적인 정도. 우리나라 같이 선거 보조금 주고 기탁금 주고 그 선거함 치르면은 양대 정당은 빌딩 하나씩 사는 그런 상황이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쇄신할 필요도 없죠. 선거만 치르면은 2년마다 선거 예전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한 번만 치르고 나면은 돈이 막 계속 풀어. 그게 잘못됐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첫째, 도덕성이 결핍되지 않은 용기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을 내자. 그래서 제가 정치인 개혁이라 해요.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들이 생겨서 이 정당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했지만은 벽들이 소위 말하는 변화 개혁 착취하기 싫어하는 기득권들이 벽을 꽉 찼어요. 이재명 같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하고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줄도 몰라. 자기들끼리 독시계가 150석을 얻으면 되는데 118석을 얻다가 108석 얻었어요. 망한 거잖아요. 야당의 대통령이 죄가 없는 대통령을 2번 탄핵시켰어. 이것은 다시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의로운 권리 당원들의 요구가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같은 세력들하고 합쳐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은 외부의 정의로운 보수 세력들하고 합쳐라. 이런 거잖아요. 그 과도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제로 성장 시대이고 안보의 불확실성이 있고 국내 정치가 혼란으로 거듭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고가는 급속하게 무너진다. 이제 고가는 무너지면 떡을 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갑자기 뭐 5% 성장 이것도 이제 힘든 거야. AI 시대에서 AI 시대라는 경우는 노동의 결핍 시대야.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기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노동약자 80%의 노동약자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우리 저출생이나 그다음에 노령화 고령화 사회하고 맞먹어가는 소위 말하는 일자리에 이 결핍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인 고민, 현재에 대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재명 정권은 그걸 못하고 있다. 인사에서 또 그들이 해나가는 지금 행보에서 이재명 정권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 상황보다는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이것이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현수막을 인사참사, 안보참사, 재정참사, 이재명 참사공화국의 시작, 이래가 현수막을 붙입니다. 몇 장 안 붙이지만은 그것이 그 글 안에, 그 현수막 문구 안에 모든 내용을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2000조 국가부채 2000조 시대 얘기했더니 사람들 이상하게 봐. 이미 1300조가 넘었어요. 세금 안 거두고 나눠주면은 50조, 그게 재정 적자에서 나오는 연간 80조 빼고, 그러면 5년 5%에서 400조야. 그럼 1700조잖아요. 그러다가 50조씩 퍼줍니다. 매년. 그러면 5년 동안 25조 퍼줘요. 그러면 2000조예요. 2000조 시대라는 게 딱 숫자로 딱 나옵니다. 숫자로. 그러면 2000조 시대가 뭐 문제가 되지?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GDP가 2556조야. 2024년대. 2000조 시대가 뭐야? GDP 이꼬르 95%야. 그들이, 좌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굉장히 양호합니다라고 계속 떠들었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때 그러잖아요. 국간에 돈 더 써야 된다, 더 써야 된다. 이제 그 더 쓰는 이제 탄력이 붙어가 이제 계속 더 쓰는 거야. 계속, 이제는 앞으로는 국민연금까지 이제 손을 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기금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2의 IMF가 터지는 거고.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다 나가. 왜? 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됐어. 이거는 보나마나 반한 노동정책이 노란봉투 통과되죠. 그럼 다 통과되면 기업을 누가 합니까?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더 잘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투자를 하지만은 일자를 창출해가 사람들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제 노조위원장이 모든 걸 통과합니다. 이사회에 노란봉투법, 이사회에 노조가 들어가서 기업의 일거수일투족, 인사부터 재정 문제까지 다 보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이사제라고 다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들은 기업하는 분들이고 뭐 자영업자도 좋고. 그래서 제가 돈을 나눠주더라도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부채 탕감해줘도 자영업자. IMF 때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진 사람들. 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춤형이 되잖아요. 한 사람에 200만 원 주던 맞춤형이 돼. 이게 뭐 전 국민들한테, 왜? 표를 받으려면은 전 국민한테 줘야 돼요.
대한민국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 푼도 세금 안 내는 프로테지 53%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세력이 53%인데 나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나라가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줘. 제가 50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랬든 저랬든 뭐 지역 상품을 하든 뭘 하든 내가 100만 원 지원해. 자기는 세금 한 푼 안 내 국가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재산도 많아. 기본 부동산 재산도 다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거 저는 오케이. 우리 공화당은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체제나 안보 부분은 오른쪽에 딱 중간에 있어요. 거구가 아니에요. 근데 복지 부분은 국민의힘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복지 부분은 더 왼쪽에 가 있어요. 소위 그래서 우리가 주창했던 진보보수라는 표현을 썼죠. 진보보수라는 표현을. 복지는 더 왼쪽, 국민의힘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복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강령이나 우리 공화당의 책자를 보면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우리 공화당의 공약들을 다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나 행정부나 기자들은 놀래요. 우리 공화당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공화당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또 정의로운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도 재정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정당 운영,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정부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당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소위 당비 후원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로망의 정치 실험이 이제 9년차, 이제 10년차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김문수 후보하고 우리랑에도 합당회가 저랑 한 1년에 한두 달 있었죠.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문수 후보의 그 주변을 저희들이 잘 알아요. 저도 가까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김문수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민의힘의 기존 정당 107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문수다. 그러면 한동훈 계파도 아니고 윤석열 계파도 아니고 또 기존의 정치권들하고도 좀 각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정당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치인개혁, 정당개혁 마지막이 정치개혁입니다. 그 정치개혁의 단계가 가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합니다. 정치개혁이 5.16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혁명과 맞먹는 혁명이 정치혁명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정치혁명이에요. 그러한 정치혁명의 단계를 우리는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장의 유산을 만들어 주신 김치영 감독님, 많은 분들이 왜 이 영화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적었던 것 같아요. 또 시기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이 영화와 맞물리는 바람,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근데 전장의 유산의 영화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방영을 이제 영화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태극기 7년의 역사, 태극기 집회 7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덜 알려졌고 제가 방송을 영화관에 가는 것 자체도 제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전국에서 많은 영화 관람을 한 걸로 알고 또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현희 탤런트께서 참여도 하시고 최준용 영화배우 또 신동수
개그맨 이런 분들이 어려운 결단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김영국이야 뭐 저랑 친구지만은 그거는 뭐 워낙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국이조차 이제 나도 이제 안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뭐 보수 정당 출신의 단체장들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 뭐 여기 근방만 해도 서울시, 인천, 그죠? 그다음 경기 빼고 대전, 그다음 대구, 경북, 부산, 또 경남 다 국민의힘 출신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원해서 좌파들은요 연금 하나 대학로 연금 하나 올려도요 온 좌파들 다 돈도 들어가 지원하고 막 난리인데 우리는 안 하는 거야. 찾아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런 역할도 우리가 문화계에서 밀리지 않도록 용기를 준 분들한테 아니 지원해야 되잖아. 지원. 아니 서울시 지원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근데 인천도 지원하고 그래가 그런 연극들을 좀 전국에 보면서 연극을 하면은 탤런트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야 노현이 저거 뭐 가고서 뭐 김문수하고 이카가 우리가 이상하게 봤는데 야 노현이 가는 데는 대박 나더라. 온 지자체가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들이 다 지원해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순회 공연하더라. 이래야지 나와도 기분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민선 최고께서 주관해서 지난번 3회 공연 잘 마쳤고 그리고 그 공연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건의를 받았지만 내가 이제 나서야 되겠네. 인천시장도 만나고 뭐 저 만나자 해도 안 만나. 나 기분 사람은 좋은데 저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방송국에서 만나 내가 너무 친한데 이제 부탁할 게 별로 없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할 게 내가 뭐 있어요. 이거는 부탁해야 되겠다. 전체 지원 좀 하시라고 서울시가 지원했으니까 자기들도 명분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달서구 50만인데 달서구청에서도 뭐 지원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지원해줬다. 그래서 이런 연극을 만들었다. 그게 좋으니까 이제 외국 세력들이 모여서 연극하면은 무조건 대박 난다. 뭐 거기다가 노현이에다가 뭐 최준용에다가 뭐 신동수까지 해가지고 그 외국 세력들이 다 연극에 참여하면은 대박 나는 그런 그렇게 돼야지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좋은지가 깃발들고 나가다 다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해봤잖아요. 좋은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돈 벌더라. 좋은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맨날 막 땡겨서 세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끼리의 동지애가 우리끼리의 생각들이 너무 좋아서 눈만 봐도 다 알아. 저는 이제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제가 뭘 하는 거 아시죠? 정당에 참여한 동지들의 말년을 정당이 보호해야 된다. 지금 핵가족 시대에 75세 이상 된 선배님들 다 걱정해. 내가 딱 보면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 92살 된 어머니가 대퇴 부러져 가지고 수술하고 병원에 계시죠. 계신 장모님이 또 계시죠.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남의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 공화당의 핵심 동지들, 내가 오늘 회의에서 김문현 박사한테 법인 설립하고 이건 이익 집단이 아니다. 동지들을 위한 봉사. 거기에는 누가 가도 우리 동지들이 이제 보통 한 300명을 수용한다. 실버타운하고 이제 재활요양원이 따로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한 150명이 또 일자리가 나와요.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규모로 하는데 가족들이 좋은 집부터 우리 어머니는 그거 모셔야 돼. 거기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당원들이 다 케어해줘. 이런 정당의 역할을 하나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정당에서부터 지원금 하나 없이 9년 동안 당비로 운영하는 정당이 불의에 꺾이지 않고 권력에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고 굴종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동지들에 대한 은혜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것이 복지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복지정당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대강 그림이 나오고 8월 달부터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이 얘기 들으면은 아들 딸들이 우리 공화당 빨리 가라 그럴 거야. 야, 엄마 아버지 우리 공화당 빨리 가라고. 엄마 아버지의 노후를 자식이 아니고 당에서 다 책임진다는데 그러게 여러분들 그거 소문 퍼뜨려야 돼. 입소문전에 금방 나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편자 나서 재활 이제 병원에 가는데 대구에 재활병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재활병원에 간호사가 좋고 영양 저거 뭐죠? 간병인도 좋고 막 이래. 소문이 딱 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좋은 데는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복지기관이다. 이렇게 소문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믿음이 있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재단으로 한다는 거 사단법인다고 재단법인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하면은 오늘 이 방송을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아, 엄마, 아버지 이제 더 열심히 다니세요. 당비도 좀 많이 더 내고 더 열심히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8월달, 7월달, 8월달 일정표 보내드렸죠. 하고 계시죠? 제가 일정표 대강 좀 우리가 시험표를 하면은 제 방송 나가는 거는 여기 다 나옵니다. 지금 정치인 유튜브 조회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400만. 1400만 가까이 됩니다.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1400만, 1300만 넘은 게 2개예요. 1300만 넘은 유튜브가 2개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2개가 1300만이 넘었어요.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유시민. 유시민이가 600만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장호희 팀장 어디 있어요? 장호희 팀장이 만든 유튜브가 5개가 100만, 150만이 넘었어요. 5개. 그래서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유튜브 방송 나오면은, 쇼츠 나오면은 많이 좀 퍼날라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28일 날인가? 산행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예보돼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것은 이제 7월 5일 날, 전국 당원 단합대회 겸 산행을 하는데, 무주 구촌동입니다. 그 무주는 뭐 전북이라 하지만은 거의 경북에 가까워요. 거기가 낮의 통문이라고 김천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20% 지지율 20% 나온대요. 그 지역이 무진장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덕유산 무주구촌동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한 1.7km 산행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물 비빔밥으로 산채 비빔밥 먹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당대표 간담회. 우리가 지난번 그 쌍권이 그 후보 교체할 때 그날 했죠. 그날. 그렇죠? 그날 우리가 저 마이산 가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덕수 후보자가 돼도 못 도와준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그때 김문수 후보가 날아갔을 때야. 그때 후보 탈락됐을 때야. 그래도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안 되면은 우리 공화당 후보라도 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벌써 뭐 상권에서 또 날아갔는데 우리는 김문수를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용기 있는 권리당, 정의로운 권리당원에서 밤중에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웬만하면요, 그 웬만한 국회의원들 다 한독수로 다 도망갔잖아요. 김문수 선대본부장 하는 사람들도 다 갔잖아. 그래서 좀 실망했던 게 이제 그 윤상현이나 박민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좀 실망을 했지. 그 다음에 14일 날 7월 10일 날 방송 일정은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할게요. 매일신문 빼낸 고성구, 매일신문 YTN 고성구, 지금 뭐 어제 지난번에 또 아주경제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또 나가니까 방송 일정 나오면 다시 올릴게요. 그리고 백성엽 장군 5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백성엽 장군 모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좌파들이 대전 현충을 다 장악했어. 다 장악해가지고 백성엽 장군을 못 모시게 좌파들이 장악해서 우리가 출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좌파들은 뭐 그런 줄 알아요? 너가 우리 공화당하고 한판 붙으려면 너 막아라. 그래 좌파들이 기자회견하고 다 도망가고 우리가 끝까지 장례 모실 때까지 모셨어요. 그래서 유족분들하고 조지철 최고님이 좀 만나셔서 5주기 때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철 최고님. 예. 좀 알아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 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서거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서거일은 항상 챙겼잖아요. 그래서 19일 날 현충원 참배 시간은 이제 정해지면 올릴게요. 제가 볼 때는 한 11시쯤 할 것 같은데 그거 일정 참배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홍보관을 합니다. 전국에 우리 공화당 홍보관을 19일 날 하기 때문에 이 참배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할게요. 각 지역은 홍보관 활동에 집중해 주시고 또 홍보관도 경기 서울도 홍보관을 하면서 홍보관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됐죠? 14일 날 연습회의 7월달 연습회의는 7월 14일 날 한번 합니다. 14일 날 이때 연습회의 하면서 후원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25일 날이 정미용 초대총장 서거 7주기 되세요. 제가 6주기 때 저 혼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장소 정해서 같이 가실 분들 버스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 유엔군 참전은 부산시당에서 부산시당에서 그 유엔군 참전 용사 그 공원 있잖아요. 항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당에서 주최해 주시고 사무총장께서 대표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 공식 휴가는 학예 휴가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8월달 뭐 다 보시고 연습 계획이 적혀 있는 거 보시고 8월 15일 날 8.15 태극기 집회를 가집니다. 12시에 남대문에서 8월 15일 날 그리고 8월 16일 날 정부 홍보관의 날도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창당 8주년 기념 행사를 문경세제 야외 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하겠습니다. 기념 행사하고 단합대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됐죠? 주요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번에 걸리는 현수막입니다. 인사참사, 안보참사, 재정참사, 이재명의 참사공화국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